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병원 안에 있는 스트레스 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심층 상담과 부모 교육, 가족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역학 연구를 보면 초중고 학생의 10명 중 2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의 17.6%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방법, 즉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건강한 자존감을 느끼게끔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조언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1979년 소아정신과 클리닉을 개설하셨고 불모지였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의 기반을 다지신 분이 계십니다. 홍강희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소아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절반은 홍강희 교수님의 제자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수련을 받던 시절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그 뒤에서 이렇게 진료를 참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소아정신과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소아정신과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96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 뭘 할까 하면서 정신과는 하긴 하고 그런데 정신과를 하는 과정에서 소아정신과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알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 일반 정신과의 치료를 하다 보면 특히 정신치료 같은 거 아동기는 어땠나 부모하고 관계는 어떤가 과거사를 많이 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동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인기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가만히 있자 아동기에 그럼 이 사람을 봤으면 제가 어떨까 아동기에 미리 봤으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 아동을 직접 다루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 둘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그런 분야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분야니까 뭔가 선생님께서 가져오셔서 새롭게 분야를 만드시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저가 뭐 꼭 가야 된다기보다 누군가는 가서 이 소아정신의학의 분야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련을 받고 또 이제 티칭도 좀 교수 생활도 좀 하는 과정에서 나간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1979년까지. 그래서 나가자. 무조건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다행히 대학에서도 환영을 많이 받았고 점차 그 대중들의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시작이 됐죠. 네. 선생님께서 2005년도에 펴내신 소아정신의학은 우리나라 대표 소아정신과 교과서로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그간의 연구 결과와 진료 경험이 총체적으로 집대성되어서 소아정신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신건강의학의 진단 기준인 DSM이 바뀌면서 2014년도에 개정판을 내셨고 또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반영한 개정 3판이 올해 10월에 새로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벌써 18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다시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당연한 어느 분야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선 생각이 들고 소아정신과가 도입돼서 80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렇게 환자들도 많아지고 그 관심 있는 정신과 의사도 많아짐으로써 팽창하게 되죠. 아무래도 200명, 300명 이렇게 가서 지금 거의 뭐 300명 이상인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쓰여진 한국적인 교과서의 필요성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그 책을 다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은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총괄 편집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판은 36명의 저자들이 쓰셨고 재판을 내면서 전임의 훈련 네. 그게 굉장히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젊은 우리 소아정신의학도와 이미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짝을 지어서 교과서 챕터를 만든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그게 알려지게 되고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분야에 또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경험이 쌓여서 3판을 10년에 한 번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3판이 곧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분야에 전공을 한 분, 그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한 분들이 주축이 돼서 76명의 저자들이 7부 66장의 상당히 방대한 그 여러 가지를 어우르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도 짜임새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교과서를 내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아정신의학의 발전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강희 선생님 하면 다양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활동으로도 유명하신데요. 1983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를 창립하셨고 2대, 6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모임인 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한국자폐학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협회 및 자폐학회의 초대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그는 이제 우리 소아정신의학 분야와 특히 이제 치료 개입적인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즉 정신건강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소아정신과 의사 자신이 그냥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도 해야 되고 부모들도 상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특수교육적인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79년에 돌아와서 80년도에 이제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도 한 가지였어요. 다른 분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정신의학에 관계된 서비스를 하는 데가.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고 그러고 또 다른 분야 사람들이 우리 소아정신과 회의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아동학대 예방학회, 자폐학회, 특히 자폐증이 제가 왔을 때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그럴까? 그 전부터 알려지긴 했지만 참 이게 무슨 질환인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그 주위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시작해서 자폐학회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활동이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인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맞아요. 해야 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하시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세계 무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를 만드시고 1999년부터 4년간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부회장까지 한국의 소아정신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엄청난 인간사랑, 인류에 열정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활동을 계속 해오신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아정신의학을 좀 도입하니까 한 10년, 20년 되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커지는 듯한 느낌, 관심도 많아지고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한편으로 동양권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활동적이지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동양권이라도 같이 좀 일하는 분위기, 모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를 좀 만든 거죠. 그때 대만, 필리핀, 일본, 우리, 싱가포르 이런 몇 군데 좀 그래도 많이 활동적인 그런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일본에서 제1회, 우리 한국에서 99년에 2회 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한 10회 정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학회를 해서 지금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그래도 상당히 소아정신의학 학문 그리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국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 아무래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활동을 하게 되니까 국제 무대에도 액티브하게 활동적이 되었죠.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동네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도 예약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감이 줄고 좀 문턱이 낮아진 그런 덕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나 혹은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도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진료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크게 봐서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아동에 관심도 많아지고 소아정신의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서라기보다 관심이 많아져서 자식에 대한 어떤 자녀의 수는 적어지고, 근데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신체적인 것은 역시 정신의학적인 거, 심리적인 쪽을 다루는 것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실은 아동이 자라면서 뭔가 아동의 생각, 행동, 감정의 통제, 이런 세 가지가 실은 정신을 이루는 거거든요. 신체와 정신을 한다면, 우리 타이틀은 마음인데, 마음속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그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아무래도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정신과 그러면 머리 돈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이라는 게 올바른 판단, 현실 판단,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능력 등등이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죠. 또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혹은 표출하지 못하고 이럴 때 많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강박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서장애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행동의 통제가 안 되면은 행동 통제 문제, 품행장애 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ADHD도 일종의 행동장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모님은 걱정이 되겠죠. 특히 공부에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발달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또는 조금 뭔가 이상한 특히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는 것 같다. 그러면 참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가지고 오게 되느냐는 아마 우리 김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현장에 어떻게 오느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 생각과 행동과 감정, 그리고 발달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아주 조그만 아이들, 요즘에는 저한테는 돌무렵 아이들부터 많이 오던데요. 이런 조그만한 아이들부터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에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고 또 이해하기 힘든 뇌 발달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는 생물학적인 원인, 두 번째는 경험과 환경에서 오는 원인. 그러니까 경험과 환경이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양육, 부모님의 역할 이런 거와 관계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날 때부터 뭔가 기질적으로 틀린 키우기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로서 해줄 만한 것도 못 해주고 나쁜 관계가 생기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유전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합쳐서 그런 결과를 내는 거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무래도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0세부터, 실은 0세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죠. 맞습니다. 임신 네. 때부터 지금 적어도 아동기 하면 12~13살, 사춘기 바로 전까지 그 자체가 그 연령대를 한 시기로 생각해서 하는 건 무리죠. 그래서 실은 단계를 발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뭐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안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발달학적인 시각, 그런 접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또는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발달이 뭐냐? 아동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생존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커서 정말 어른이 됐을 때 보십시오.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자라는 과정을 가장 열심히 도와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모니까
그 부모가 하는 일이 뭔데 뭐가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발달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서 치료나 개입이라는 거는 그걸 그럼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그것이 뭐냐를 발견하고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게. 그래서 발달학적인 시각, 접근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발달적인 시각이라는 건 발달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다 아이들이 잘 크죠. 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 제가 보여주시고 이 그림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기부치기 초가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각 발달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대개는 8단계로 나눠요. 일생을. 근데 처음에 영아기, 그러니까 나서부터 1살까지. 그 다음에 걸음마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 그 다음에 학령기. 우리가 이제 한 4단계를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런 거 때마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또는 지금 시작하는 엄마는 이 첫 단계에는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 단계는 영아기인데 이때는 아기가 태어나고 뭘 압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죠. 울 때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내가 불편하게 되면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봐줘.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구나. 그래서 엄마를 자꾸 살피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웃기도 해요. 2세 인상개월 되면. 그런 그런 상호 교환이 계속되다 보면 엄마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중요하고 엄마는 중요하다. 그래서 웃기 시작하고 더 놀아주기를 바라고 울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나타나니까 울어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애착이 생기는 거죠. 애착이 생기는 게 제일 발달 과제예요. 각 단계마다 애가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부모님이 도와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영아기에는 애착이 일어나야 돼요. 엄마와의 끈끈한 정이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를 엄마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 알고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대하다 보니까 아무하고나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한 6, 7개월 돼요. 6, 7개월 때가 되면 엄마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은 좀 무서워하고 그리고 엄마한테서 떨어지기 싫어해.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럼 엄마는 그래. 그럼 안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애착이 형성되고 엄마에서 떨어지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분리불안증, 남이 나타난 그 무서운 거를 외인불안증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쯤 되면 그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애착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죠. 이 애착이 생김으로써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나는 엄마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안심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몸에 배고 그래서 엄마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애착은 이런 특별한 엄마와의 애착이 계속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냐. 엄마 눈치를 살피게 된단 말이죠. 애기지만.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안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둘째 번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착이 생김으로써 아기는 엄마를 중심으로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해요. 또 걷기 시작하죠. 한 살 때. 그래서 걸음마기란 말을 쓰죠. 걸음마기를 쓰는데 엄마가 기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비행장의 그 기지라 그럴까? 그거 돼서 와서 나가서 비행기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탐험의 기지가 됩니다.
엄마에 대한 그 신뢰가 생김으로써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시기인 걸음마기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엄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씩 제재하는 게 생겨요. 네? 이거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 뒤집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엄마한테 말을 듣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행동이 통제하는 걸 배우게 되고, 특히 대소변 가리기를 걸음마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마음대로 쌓고 넣었지만 지금 그러지 말고 때와 장소에다 가려서 하자. 근데 정이 있는 거예요. 나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걸 따라서 도움을 받아서 그냥 내가 지는 척하는 게 좋겠다. 엄마 말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소변 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소변 가리가 뭡니까?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옳은 거, 그른 거, 아주 기초적인, 인생의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특히 공격성, 걷기 시작하니까 손도 풀리고 손으로 뭐 부시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데인데, 이런 공격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가 참느냐, 부시면은 손해고 남을 때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걸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때 배우는 거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 조절 시기군요. 배우는 시기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절을 못하는 못하니까 어른들이 친구들하고 저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혼자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걸음마 시기고, 이때는 독립성과 엄마와 나는 조금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나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도 내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뭐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아감이, 자아라는 그게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더 잘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둘째 번 시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아기, 보통 유아기 학령 전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은 활동이 좀 넓어지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뭐 이제까지 누군지 잘 못 났는데 아빠라는 존재가 눈에 띄고 중요성도 인지가 되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우락부락하고 터프하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운동도 같이 하면서, 또는 엄마와 아빠가 뭐가 다른가, 같이 뭐 재밌는 것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럼 남자냐 여자냐, 그런 성의 정체성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시기 질투도 하게 돼요. 엄마는 내 거야. 또는 아버지하고 경쟁하고, 또 딸은 또 반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거죠. 남녀의 차이점, 관계, 성, 이런 거를 어렴풋이 이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도 배우고, 예의 범절, 이제부터는 인사,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 잘해, 선생님, 이런 식의 그런 예의 범절 같은 거를 배우는 시기, 이게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참 아동의 꿈이 자라고, 문화를 습득하고 관습을 익히고, 이런 중요한 실습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편협해지고, 또 친구도 이때, 친구보다도 그 전에 이제 아동이 많은 시기에는 누나, 오빠, 동생, 뭐 이런 집안 내에서 형제 갈등과 이런 걸 경험하죠.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별로 없으니까 유치원 가서 그런 걸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시기. 근데 어쨌든 또래를 의식하고 배우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이제 학령기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지식의 탐구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때야말로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도와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면서 이 학교에 가서 우리 정신의학 쪽으로 중요한 거는 또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하느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구나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남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배우는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좋더라 뭐를 만들 수 있더라 기술력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그거를 좀 따로 생각하시는 그런 태도를 부모님들이 견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정신 문제는 어떤 겁니까? 원인 뭐죠라기보다는 우리 아동이 어렸을 때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각각 어떻게 다르고 내가 해줄 건 어떻게 틀리냐.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얻어야 될 거를 부모가 도와줘야 그거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은 아이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큰 아이를 가지고 있다 하면 걸음마기에 너무 과잉복을 했구나. 혹은 너무 집착해가지고 너무 과잉 통제를 했구나. 그런 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돕는 방법으로서 지금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습득하게 해줄까, 경험하게 해줄까 하는 거를 부모 자신이 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는 교사가 이래서요 저래서요가 아니라 부모도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고 해줘야 될 게 뭐였는데 안 했으니까 해줘야 되겠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걸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실은 서구적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서양적인 네. 그런 교육 방법.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를 영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독립성, 자율성을 걸음마기에 습득해야 되고 또는 주도성, 근면성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에릭슨이라는 분의 그런 이론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나라 전통의 생각 그리고 동양 사상이 들어와서 이런 거를 길러줘야 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의 예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의 예지 이러지. 근데 그런 걸 들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냥 가르쳐서 그걸 습득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발달학적으로 영아기의 남을 생각해 주는 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 정이란 말을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의 사회다 그런데 정이라는 게 실은 인이죠. 배려하는 마음. 그거를 영아기에 배우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어울리냐. 어른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다음에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군요. 네.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네. 옛날 우리 동양의 가르침도 이거 못지않게 또는 그걸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네. 이런 발달학적인 그런 정보와 그렇게 어떻게 보는 시각을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동양의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를 하면 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의 개념과 접목을 하면 아이들을 네. 조금 더 잘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아니, 물론이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러면서 약간 과잉 보호, 과잉 통제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아이의 지금의 모습 혹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미래 모습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된 걸까요, 선생님? 네, 그것도 상당히 원인이 다양하겠죠. 옛날에 비교적 단순한 그 전통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비둬도 잘 큰다 그런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 구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가족 제도를 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할머니가 계시고 시어머니 계시고 또 고모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기르냐를 직간접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대가족은 없어지고 홀로 엄마가 키워야 될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모를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뭐 학교에서 배웠나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부모에게 배우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부모가 되는 길, 뭐 이런 아이 기르기 그런 거를 좀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더더구나 요새는 일하는 엄마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맡기나요?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나요? 아니, 너무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일하는 부부가 많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분위기가 점차 대가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 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갖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수가 너무 줄어들었죠. 자녀의 수가 줄어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열심히 한 아이를 봐줘도 되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봐주다 보면 과잉 통제가 될 수 있고 과잉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식으로 기르는 거지? 그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와서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지식을 듣고 하는 거니까 부적절한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아이를 너무 엄하게 하면은 위축이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풀어주자. 너무 허용적이거나 또 너무 아이들은 잡아야 돼 어렸을 때. 이런 식의 스스로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육아 지식이 너무 범람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적용되면서 어떤 게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이 또 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떤 생각 드는 게 우리 소위 전문가들 책임도 좀 있어요. 아이고, 네. 어떤 의미로 그러냐? 아동의 그 발달이나 이런 개념을 좀 스스로도 동양적인 것도 있고 서양적인 것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대개 공부는 서구에 가서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서구적인 육아 방법, 서구적인 그런 그 아동 양육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준다고. 책도 요새는 우리 정신과에서도 많이 쓰고 많이 써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 전체적인 그 구조와 분위기와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갈등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82년생 김지영이나 며느라기 같이 이런 분위기의 문제를 좀 제기하는 컨텐츠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서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립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아이가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하려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예,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했죠. 애 기르는 건 어머니 차지. 뭐 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잘못해서 이랬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한 거의 이유는 어머니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해줬고 실은 과거에도 아버지가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안 했지만 상당히 열심히 관여를 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도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반드시 두 부모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개념이 확립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5하면 아버지도 5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듣고 하면 네. 좀 다름이 있어야죠. 네. 그 대신 명확한 뭐랄까 분담, 역할 분담을 좀 하고 그 최대한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걸 어느 누군가가 같이 또는 엄마, 아빠 따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밀고 누구한테 그럼 맡깁니까? 어디다 맡기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역할이 남녀의 그 동등권, 역할 분담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똑같을 수는 없고 어딘가는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좀 바람직한 때가 많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모습도 배우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지금 오히려 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좀 더 양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자질이 있으신 분이 담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버지가 정말 전적으로 맞아요, 선생님. 보통 의미의 양육을 하시는 분도 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아버지의 취향에도 맞고 아버지가 다른 직장보다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충분히 부모 역할을 한다면 나쁠 거 없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미루고 그래 할 수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부모의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구나. 그리고 나도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배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경험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할 때 또는 어머니가 일할 때라도 어머니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좋은 베이비시터만 찾아다니면 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짬이 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로서의 애정,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하게 아이들한테 해주는 노력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얼마를 할애해가지고 또는 주말.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요. 부모가 일을 하시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자신 있고 더 부모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애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최대한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고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유능한 직장인이 되겠다. 어머니들한테
뭘 하시죠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어요. 아,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계시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동안에 이거 살펴보면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컸었죠. 그걸 얘기하는데 마치 애기 기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무너무 내가 실망이고 화도 나요. 네, 네? 굉장히 큰 일인데. 근데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기력한 애기가 어린이 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직장이 아니다. 어느 직장보다 저는 중요한 직장이라고 봐요. 아기를 기르는 역할이. 네, 그런 거를 어쨌든 두 부모가 합심해서 충분한 케어를 해주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부부가 같이 둘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선생님. 네.